인민의 나라. 광주가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환영하는 국대변의 인파도 늘어났다. 언제 인공기를 준비했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 국도변은 온통 붉은 인공기의 물결로 넘실대고 있었다. 한여름의 태양은 점점 머리 위로 기어올라 폭염을 뿜어내고 언제 갈아입었는지 기억도 없는 옷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갔다. 몇 년간 울퉁불퉁한 산길에서 단련된 몸이라 평평한 신장로를 걷자니 이상하게 자꾸 헛발을 딛는 느낌이었다. 광주 가는 길목에 화순 동면에 도착한 것은 한낮이 지나서였다. 광주 지구당책 김채윤이 호위병만 데리고 쉴 틈도 없이 먼저 광주로 달려갔고 부책인 그는 100여 명의 대열을 인솔하여 동면에서 잠시 몸을 풀었다. 산에서는 며칠을 내리걸어도 끄떡없던 발이 웬일인지 반나절의 신장로 행군에 물집이 잡히고 퉁퉁 부었다. 산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일수록 심했다. 다 낡아 구멍이 뻐끔뻐끔한 신발을 풀고 물집 잡힌 발을 주무르고 있는데 연락병이 웬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다. 급하게 온 모양인지 빨갛게 달아오른 청년의 얼굴에서 훅 찌는 열기가 뻗쳐왔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탄광 화순의 노동자입니다. 지금 탄광에서 빨치산 동무들을 위한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가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선생님 앞이라도 되듯 몸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청년은 그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자기 또래의 일반 청년을 보자 느낌이 묘했다.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비로소 인민들의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어제까지의 12년이 넘는 산생활이 한바탕의 꿈 같기도 했고 까마득하게 먼 옛날 옛적의 얘기 같기도 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인민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그렇고 또 저희들은 화순읍을 경유해서 1시 앞이 광주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 문제라면 아까 김채윤이라는 동무가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잡았던 길을 버리고 탄광에 들러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좀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중에 같이 일할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화순 동면의 탄광 광장에 도착하자 주변의 시커먼 탄더미와 함께 꽉 들어찬 사람들이 장렬하는 태양에도 아랑곳 없이 인공기를 흔들며 그들을 맞았다. 지하 조직이 다 깨지고 없으니 누가 나오라고 해서 일부러 동원한 사람들도 아닐 터였다. 그들이 인민들 한가운데 대열을 맞춰 정렬하자 귀가 멍멍한 박수 소리가 사그라지면서 수수한 한복 차림의 한 여성 동무가 앞으로 나왔다. 저는 화순군 전 여맹위원장입니다. 여성 동무의 말이 잠깐 끊기자 시끄럽게 울어대던 스르라미도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동무들은 해방의 오늘이 오기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단 하나뿐인 목숨까지 버리고 오로지 압박받는 인민과 조국의 해방을 위해 영용한 투쟁을 벌여온 그 유명한 빨치산 동무들입니다. 경찰과 지주, 사장의 악랄한 탄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위대한 빨치산 동무들을 위해 우리 만세 삼창을 부릅시다. 빨치산 동무 만세! 빨치산 동무 만세! 뜨거운 태양볕 시든 나뭇잎을 흔들어 깨우는 인민들의 함성에는 눈꽃만큼의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다. 빨치산들의 남루한 행색에 혀를 차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네들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였다.
그는 답사를 하기 위해 인민들을 향해 섰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존경하는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된 감격, 뭐라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이 감격을 잊게 해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과 영용무쌍한 인민군,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남조선 방방곡곡에서 적과 용감히 싸우다 무주고훈이 된 빨치산 동지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검은 탄광촌에 메아리 쳤다.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압제자들로부터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지나간 악몽은 이제 모두 잊어버립시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 대중의 통일된 나라가 굳건히 서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전체 인민이 하나가 되어 경결히 투쟁해야 합니다. 전성과 후방이 하나 되어 이 성스러운 싸움에 떨쳐 일어나야만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로 가서 모든 기관을 인민의 것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애국 청년이 필요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정들이 앞을 다투어 우르르 몰려 나왔다. 150명이 넘었다. 50살이 넘어 보이는 노인네들도 몇 사람 손을 들고 나왔다. 영감님들은 다음에 안정되면 부르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여서 한참을 설득시켜 간신히 들여보냈다. 그때만 해도 나이 50이면 영감님 죽에 끼던 시절이었다. 입성만 조금 깨끗하달 뿐 몇 년간 산에서 뒹군 빨치산들과 별다를 바 없이 검게 그을리고 고된 삶의 흔적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는 탄광촌의 노동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든든했다. 이제 무산계급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분연히 일어선 것이었다. 환영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과분한 식사 대접은 사양하겠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탄광촌 사람들은 돼지까지 잡고 술까지 곁들여서 그들로서는 최고의 정성으로 늦은 점심을 준비해왔다. 여름볕도 한풀 꺾인 오후 저녁 무렵에야 식사가 끝났다. 자제해서 술을 마시라는 지시 한마디 없었건만 술이 과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한낮이라 한두 잔만 마셔도 취기가 오를 텐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멀쩡한 걸 보면 다들 술 마시는 신용들만 낸 모양이었다. 오늘 같은 날 사내라면 누구나 구수한 막걸리에 흥건히 취해보고 싶기도 하련만 노인네들이 어깨춤을 들썩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새로 모집한 150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광주로 떠날 때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눈물로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떠나는 남편과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성과 박수로 보내주었다. 해방의 감격에 들떠 해방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기쁨 하나로 자기를 따라 나섰던 그 150여 명의 탄광 노동자들 가운데 다시 가족의 품에 안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유혁우는 알지 못한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탄광촌 부근을 지나면서 유여군은 문득 그날 입은 옷 그대로 그를 따라 나섰던 노동자와 가족들이 두고두고 흘렸을 눈물을 떠올렸고 자신을 심판한 사람들의 말대로 수많은 죽음과 한이 과연 자기의 책임이어야 하는지 씁쓸한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자기 앞에 엄청난 고통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채 그저 해방의 감격에 들떠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죽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원망한 건 분명 그를 그런 일로 몰아넣은 일개인이 아니라 이 땅의 서러운 반동의 역사였을 것이다. 쉬지 않고 걸어 광주에 도착한 것은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는 곳 없이 달빛에 겨우 윤곽을 드러낸 광주는 마치 죽음의 도시 같았다. 도청까지 가는 동안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워낙 늦은 시간이고 게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먼 데서 포성이 울려왔던 전시인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테지만 어둡고 텅 빈 도시에 입성한 기분은 과히 좋지 않았다. 자신들의 발자국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도청에 도착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도청 정문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바로 인민군이었다. 처음 보는 인민군이라 유심히 들여다보았더니 뜻밖에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소년이었다. 17살이나 되었을까.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오는 행군이 힘들었던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일단 잠자리를 안내하겠다는 인민군 소년의 뒤를 따르며 그는 하늘을 보았다. 여느 때처럼 별이 총총한 하늘엔 푸르스름한 달빛이 흐르고 있었다. 도청에 입성한다는 승리의 기쁨도 없이 그저 온몸이 피곤하고 쓸쓸하기만 했다. 승리란 게 이런 것일까? 오로지 이날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겨왔는데 수천의 목숨을 버리고 얻은 결과가 아직 뚜렷한 실체로 다가오지 않았다. 찬 마룻바닥에 누워 이유 모를 쓸쓸함을 삼키면서 뒤척이던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떨어졌다. 미명에 눈을 뜬 그는 도당책 김선우의 호출을 받고 곧장 도당 간부들이 있다는 근처의 무등여관으로 달려갔다. 맨 처음 눈에 띈 사람은 놀랍게도 중앙당에 선을 대러 갔다가 전주에서 체포됐다던 박찬봉이었다. 깜짝 놀라는 그를 보고 박찬봉이 환하게 웃었다. 명줄이 길어서 말이야. 조사받다가 6.25가 터졌는데 총살 명령이 내리더군.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포기를 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전북 경찰국 사찰과 형사계장이란 놈이 흥정을 걸어오더란 말이다. 그래 그 녀석과 같이 도망쳤지. 혁우는 박찬봉이 잡힌 후 을에 죽었으려니 생각했고 자신의 루트인 순창 조영감 집을 이용한 후에 잡힌 거라 내심 찜찜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으니 천만 다행이었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동지와 재회의 기쁨을 나눌 틈도 없었다. 그에게 광주시당 조직부장의 임무가 맡겨진 것이었다. 그는 난색을 표했으나 김선우는 위원장 김채용과 당장 사업에 착수하라며 등을 떠밀어 내쫓았다. 난감했다. 합법 활동의 경험도 없고 지식도 짧은 데다 몇 년 동안 산 생활만 해왔으니 뭘 해야 할지 캄캄하기만 했다. 딴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채용과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판인데 다시 김선우가 불렀다. 유동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 김병추 도당 조직부장 동무가 기어이 자네를 달래내. 도당 조직 부부장으로 다시 배치할 테니 김병추 동무를 보필해서 도당 조직부를 꾸려가도록 해요. 유혁우는 김병추와 무등여관을 나섰다. 다른 때 같으면 사람이 북적거릴 시간인데 거리는 어젯밤과 다름없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여기저기 건물 보초를 서고 있는 인민군이나 당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닐 뿐 일반인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해방 소식과 동시에 뛰어나와 인공기를 흔들고 200명이 넘는 대열 앞에 줄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다며 수박 몇 덩이, 계란 한 줄, 참외 몇 개를 부끄럽게 내놓던 시골 인심과는 사뭇 달랐다. 도시 사람이란 게 시골 사람과는 다르지. 약사 빠르거든. 김병추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씁쓸한 어조였다. 도청으로 돌아온 그는 어제의 일행 중에 빨치산 출신 몇 명을 보내 사무실을 물색하도록 했다. 7월 25일 오후에야 비로소 금남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청사를 도당 사무실로 쓰기로 하고 도청에 대기하고 있던 일행이 모두 자리를 옮겼다. 도망가는 적들에게 인수인계 받았을 리도 없고 산 생활만 했던 비합법 출신들이 나와 하루아침에 거대한 도당을 움직이자니 이것저것 뒤죽박죽으로 쉽지가 않았다. 사무실을 잡은 첫날부터 유혁우는 잠시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일에 쫓기기 시작했다. 해방의 감격 뒤에 묘한 쓸쓸함 등은 한낱 사치스러운 감상일 뿐이었다. 되레 산생활이 그리워질 지경이었다. 함께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일반인들,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풀려나온 옛 당원들, 선이 떨어진 채 고립되어 있다가 해방과 함께 나타난 사람들, 도당 조직부엔 날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심사하고 분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심사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것만도 여간한 작업이 아니었다. 게다가 도당 조직부에서 사람들을 배치해줘야 도당에서부터 각 시, 군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8월 초 사람들을 배치된 기관에 데려다주고 조직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낯선 사내 몇 명이 침울하게 둘러앉아 있었다. 노동신문가 소련 프라우다의 기자라고 했다. 인사를 나누는데 그들의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 보십시오. 몇 장의 사진이었다. 이게 뭡니까? 커다란 구덩이 속에 수백 구의 시체가 엉켜 있는데 시체들은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썩어가고 있었다. 사진으로도 역겨운 송장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았다. 우리 동지들의 시체요. 놈들이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과 광주 형무소에 있던 정치범 등 700여 명의 동지들을 저 모양으로 죽여놓았소. 악취 때문에 지산동 부구는 발도 디딜 수 없을 정도라 했다. 현장을 보고 온 기자들은 사나이 체면이고 뭐고 한참을 운 모양이었다. 너무나 처참하고 놀라워서 욕도 나오지 않았다. 적어도 사람의 얼굴을 한 자들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었다. 그것도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전향한 자들인데 전향하라고 온갖 공작을 다 하더니
결국 사륙당할 티켓을 쥐어준 셈이었다. 좌익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다. 전투 중에 불상사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여순 사건 당시 친일 반역자나 반동 지주들을 처형한 적은 있지만 전라도에서 숙청된 사람들은 다 합친다 해도 100명도 되지 않을 터였다. 군인이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생포된 자는 반드시 살려보내는 것이 빨치산의 풍토였다. 피는 피를 불러오는 법인데 이미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후의 보복전이 문제였다. 당에서야 사적인 복수를 당연히 금지시킬 테지만 한해 서린 사람들의 마음이 당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염려는 나중에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처참한 사륙전은 우습게도 모두 좌익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우익들의 무자비한 사륙에 어처구니가 없어 다들 입만 벌리고 있는데 노동신문 기자라는 동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런 말을 꺼내놓았다. 그런데 참 이상합디다.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바글대는 시체를 하나씩 뒤적거려 금리나 아니면 무슨 특징을 찾아서든 시체를 확인하면 말이오. 어머니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식의 시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빨만 허옇게 드러난 시체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부비면서 눈물을 터뜨립디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 뒤에 멀찌감치 서서 눈물만 닦아내더란 말이오. 역시 모성의 힘이 이대한 건지 아니면 부모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않는 조선 여자의 미덕 때문인지. 기자는 북쪽에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 역시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모습이 불쑥 그리워졌다. 그러고 보니 살아 계시기나 할는지 입산자 가족에 대한 탄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가슴속에 들이우는 검은 구름을 애써 지우며 그는 고향 쪽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사랑방에서 혹시 남겨져 나올지도 모르는 밥을 기다리다가 깨끗하게 비어져 나오는 손님들의 밥그릇을 보며 울먹거리는 그의 엉덩이를 토닥거려주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운 뭉게구름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었다. 8월이 시작되면서 전선은 낙동강에서 멈춘 채 국군의 반격이 조심스레 시작되었다. 광주 시내에도 차츰 미군의 비행기 폭격이 잦아졌다. 대피 때문에 낮에는 거의 모든 일이 중단됐다. 폭격이 점점 더 심해지자 전리품관리위원회에서 구동에 있는 개인저택을 사무실로 물색해 주었다. 개인집이 얼마나 큰지 도당이 다 옮겨 앉아도 넉넉할 정도였다. 이렇게 큰 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였다. 이사하느라 심사하느라 잠도 안 자고 무리를 한 탓인지 심한 몸살 기운이 생겨 도당 지정병원을 찾아갔다. 그가 진찰실로 들어서자 서있던 간호원이 코를 감싸주며 뒤로 물러섰다.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치료를 받고 나오려는데 젊은 의사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으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조금 후에 나온 의사의 손에는 속내의와 갈아입을 옷가지가 들려 있었다. 일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광주에 온 뒤로 옷을 갈아입은 기억이 없었다. 한여름에 보름이 넘도록 목욕 한 번 못하고 옷 한 번 못 갈아입었으니 악취가 심한 건 당연했다.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도 맡을 새 없이 바빴던 것이다.
바쁘시면 여기까지 올 것 없이 제가 왕진을 가죠. 조국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한시라도 아껴야죠. 의사가 왕진까지 와주며 신경을 써주는 바람에 몸은 곧 회복되었다. 8월 7일부터 중앙당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속속 임명되어 내려오면서 도당 전체의 인사이동이 시작되었다. 전 위원장이었던 김선우는 부위원장이 되고 경북 고령 태생으로 노동자였다는 박영발이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부위원장이었던 박찬봉은 조직부장으로, 조직부장이었던 김병춘은 도민위원회의 수매부장으로 옮겨갔다. 각 기관의 부책임자로 이북 출신들이 대거 파견되었다. 이남 출신 책임자의 이북 출신 부책임자나 실무자로 전 기관이 체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아무리 합법 활동에서 단련된 동무들이라고는 하지만 남쪽 실정에 어두운 이북 출신들을 실무자로 선정한 인사이동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워낙 경황이 없던 때였다. 어떻게든 도당 전체 조직의 틀이 짜이고 그럭저럭 골격이 갖춰지자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김일성 수상의 남반부 순시 8월 9일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전쟁 탓이었는지 아니면 워낙 경황 없이 일에 쫓겼던 탓인지 50년의 여름은 기억 속의 어느 여름보다 끔찍하게 더웠는데 그날은 새벽참부터 아예 찜통이었다. 오전 10시경 김선우가 급하게 그를 찾았다. 어딘지 흥분되고 들뜬 기색이었다. 혁은 동무, 오늘 경사스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짐작이나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과묵하던 김선우에게 저토록 흥분되는 일이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글쎄요. 아하, 한번 알아맞혀 보시오.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라도 했나? 아니면 죽었다던 동지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나? 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모습을 장난스럽게 바라보던 김선우가 갑자기 그의 귀를 바싹 끌어당기며 비밀 많은 소녀아이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극비요 극비. 지금 중앙에서 귀한 손님이 전선 시찰 나오셨다가 여기 들렸소. 예? 김선우가 저렇게 흥분할 정도의 귀중한 손님이라면 갑자기 부동자세를 취하는 그를 보며 김선우는 비밀스럽게 도당 위원장실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일성 수상동지요. 김선우의 손짓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도 쿵쿵 뛰기 시작했다. 벌써 몇 년 전 조용식과 함께 서울 상경을 꿈꾸며 호기심 반 흥분 반으로 두근거리던 꼭 그때의 설렘 같았다. 그런데 왜 저를... 다름 아니라 손님을 위한 일체의 접대를 혁은 동무가 맡아주어야겠소. 식사나 음료수까지 손님의 안전을 혁은 동무가 책임지는 거요. 손님을 뵈러 가자는 말에 그는 날다시피 격리과로 달려갔다. 직접 물을 끓여 작설차를 준비한 그는 쟁반을 든 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닐까 두려울 지경이었다. 일제 때부터 무상계급의 해방을 위해 신출귀몰하게 싸워온 그 유명한 지도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좀 채 믿기지 않았다. 손님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북쪽보다 더운 날씨 탓인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부담스러울 만큼 잘생긴 손님은
지도자다운 위엄이 흘러넘쳤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작서차를 내려놓자 김선우가 그를 소개했다. 이 유효군 동무는 철도 노동자 출신으로 현재 살아있는 도당 빨치산 출신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지금은 도당 조직 부부장직을 맡고 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대단히 유능한 동무입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손님이 웃음 띤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조금 전에 근엄했던 모습과는 달리 큰형이나 아버지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웃음이었다. 악수를 나눈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손님이 말했다. 이쪽으로 좀 앉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박영발 옆으로 앉았다.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여름날의 신장로처럼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수고했소. 동무는 나이가 몇이요? 예, 23살입니다. 입당은 언제 했소? 47년 4월 16일입니다. 산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소? 예, 계속 당사업만 했고 하산 당시 광주지구당 부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산악 당사업과 합법 당사업은 근본적으로 사업 방향이 다르니 부단히 학습하여 훌륭한 조직 일꾼이 되도록 하시오. 고개를 끄덕이는 손님들에게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위원장실을 나오려다가 그는 얼른 뒤돌아섰다. 저 혹시 뭐 드시고 싶은 음식 없으십니까? 손님은 착한 막내 아들을 보듯 정겨운 눈빛으로 한참 그를 바라보더니 기분 좋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신경 써줄 시간이 있겠소? 나 때문에 당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곤란한데 정이 동무의 뜻이 그렇다면 그 유명한 무등산 수박이나 한번 먹어볼까요? 고맙소 유동무. 그는 신바람이 나서 단걸음에 근처의 양동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도 말만 들었지 먹어본 적이 없는 무등산 수박은 과연 굵었다. 조금이라도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 시장 바닥을 몇 바퀴나 돌고 돈 끝에 가장 큰 수박 두덩이를 고른 그는 수박을 인부에게 지워서 돌아왔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점심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그는 수박을 들고 도당위원장실로 찾아갔다. 도정치보위부장, 인민위원장, 인민군 광주지구사령관이라는 총좌 등 새로운 사람들까지 수박 크기에 입을 쫙 벌렸다. 이게 수박이란 말이오? 확실히 크긴 크구만. 이거 먹음직스러운데. 어서 쪼개라고 말한 손님은 그 큰 수박을 몇 조각이나 맛있게 먹었다. 오후 3시경 점심을 마친 손님은 타고 왔던 전북 넘버의 자가용 트럭을 타고 배웅도 마다한 채 어디론가 떠나갔다. 그로서는 꿈결 같은 만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은 비밀리에 낙동강 전선 시차를 다녀갔을 뿐 광주에는 들른 적이 없고 아마 장시우 상업상을 김일성으로 착각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김선우나 박영발이 장시우를 김일성으로 둔갑시켰는지 모를 일이다. 누가 옳은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유혁우는 지금도 당시 만났던 사람이 수상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2, 3일 후 도당 조직위원회가 긴급 소집됐고 이어 도당 전 성원 긴급 소집령이 내렸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부에 연락하여 전원이 모인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박영발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광주로 온 뒤로 밝게 웃는 모습 한번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엄격하고 차가운 얼굴이 유난히 싸늘해 보였다. 동무들, 외모야 깡마르고 볼품없는 박영발이었지만 위험이 가득한 음성이었다. 100여 명의 도당 성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수일 전 수상동지께서 우리 남조선 일대와 전선을 실찰하고 가셨소. 전 인민을 고무 추동해 모든 사업을 전쟁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당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수상동지께서 우리 도당이 허다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었소. 첫째, 주권은 인민에게로 라는 당의 기본 정책이 해방된 지 상당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 토지는 밭갈이 하는 자에게 라는 토지 개혁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셋째, 전쟁 피해 복구 사업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전선으로 집결시켜야 할 인민군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넷째, 합당된 게 오래전인데도 남반부 당원들이 여태껏 남로당 당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절자 등을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중이 떠중이가 다 애당자 행세를 하는 바람에 당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이 네 가지 중요 사업은 지금 이 순간부터 즉각 실행에 옮기라는 엄명이셨소. 다음날 주권을 인민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각 주권기관의 선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당원 등록이 시작되었고 철도, 도로, 통신수단 복구를 위한 총동원 명령이 내려졌다. 기관이 조직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야 할 기본 사업들이었다. 8월 12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중앙당에서 승인한 도당 조직부부장 신임장을 가진 김재현이라는 동무가 찾아왔다. 이로써 그는 자동적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미련이나 불만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이왕이면 남조선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었다. 중앙당에서 속속 임명되어 온 사람들이 죄다 이북 출신들인 게 좀 마음에 걸렸고 합법 사회에서 단련된 이북 출신들이 실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빨치산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무시하고 거드름 피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는 조금은 쉴 수도 있겠다는 마음에 기분 좋게 인수인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격리장부에서부터 탁탁 걸리기 시작했다. 해방 첫날 어수선한 판에 돈을 세지도 않고 창고에 대충 쌓아놓은 후 대충 지출을 해왔던 터라 장부가 정확할 리 없었던 것이다. 그 바쁜 와중에 산더미 같은 돈을 헤아리고 있을 짬도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수입을 왜 모르느냐? 여기는 맞지가 않는다.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데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만만찮은 신임자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참을 따지고 들다가 결국 그는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여기는 합법사회가 아니요. 전시 중이지 않소. 나는 단 한 푼도 사사로이 쓰거나 헛되이 쓴 적이 없으니 만일 지금까지의 일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소. 답답하리만치 파고드는 그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기분이 찜찜했다. 인민의 땀인 돈의 지출이 철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작은 돈 한 푼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신임자의 말대로 당 재정 지출의 원칙일 것이었다. 그러나 이래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농번기 때 눈일 밭일에 정신없는 아낙네가 마루를 한두 번 덜 훔쳤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일손을 더 얻어준 뒤라면 몰라도 식사 시간까지 쪼개가며 자신의 몸을 돌볼 새도 없이 최선을 다했던 터라 기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일했더라면 장부 정리도 깨끗이 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 밖이었다. 괜스레 짜증이 일었다. 그날 오후 박영발의 호출이 왔다. 박영발은 언제나 사람을 긴장시키는 힘이 있었다. 엄격하고 빈틈없는 자세 때문이었다. 유혁훈 동무, 도당에서 동무를 모스크바 유학에 추천했소. 김행진 동무, 황봉옥 동무와 함께 10월 1일 떠나게 될 것이요. 그때까지 노동부에서 오금일 동무의 일을 도와주시오. 해방 이후 빨치산 출신들을 중앙당 학교나 모스크바에 유학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실무에 어둡고 이론이 약한 빨치산 출신들을 사상적으로 무장, 단련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전남 도당에서는 1차로 도 여맹조직부장 유일남 등 3명이 8월 15일자로 중앙당 학교로 떠났고 모스크바 유학은 그들 셋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꿈에 부풀었던 모스크바 유학도 결국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 보면 몇 번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철도 학교 대신 농림학교나 일반 중학교에 갔더라면 조용식과 서울에 갔을 때 어떻게든 서울에 남아 고학을 했더라면 모스크바 유학 결정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이건 역사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추측은 환상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가지 않은 길이 있지만 선택한 길만이 유일한 현실이기에. 어쨌거나 유학 소식을 들은 그는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었던가. 일본 탄광으로 떠난 형을 대신해 어린 나이에 지게를 치고 다니면서 교복 입은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해방조국의 건설에 보탬이 될 공부를 하러 모스크바에 가게 되다니. 새 조직 부부장과 다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신이 나서 오구미를 찾아갔다. 오구밀은 여전했다. 서울 색시처럼 새하얗던 얼굴이 건강한 구릿빛으로 그을었을 뿐이었다. 그는 노동부장 오구밀의 비서로 당장 다음 날부터 각 생산 직장의 직업 동맹을 조직하러 나섰다. 1차 대상자는 광주 도시 공장이었다. 모두 출근하라는 홍보 덕분이었는지 첫날 참석한 사람은 300명이 넘었다. 전 노동자가 빠짐없이 출근한 셈이었다. 방직 공장이라 주로 젊은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 광주의 일반 시민에게서 느낄 수 없던 활기가 넘쳐 흐르는 분위기였다. 그렇구나. 그는 무릎을 쳤다. 광주 시민의 분위기가 달랐던 것은 그들이 무산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혁명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의 표정이 밝을 리가 없었다. 농민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았던 것도, 이 노동자들의 표정이 이렇게 싱싱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노동자 동무들, 이제 공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은 이제 사장 한 사람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여러분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노동자 동무들,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땅과 공장, 모든 것을 인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인민의 군대를 입힐 옷도 필요합니다. 군대와 인민이 입을 옷을 많이 생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혁명 사업입니다. 직업동맹을 결성하고 직업동맹의 기치 아래 어떤 난관도 뚫고 우리 힘으로 우리 공장을 움직입시다. 연약한 여성들의 손바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노동자들의 발언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부끄러워 제대로 말을 못할 줄 알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앞을 다투어 거리낌 없이 일어나 자기 견해를 발표하고 있었다. 비록 못 배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머리를 쓰고 가슴을 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시절엔 노동자도 지금과 달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이는 직업이었다. 운전수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일 때였다.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기 시작한 터라 자본주의적 관계 자체가 일반인들에겐 신기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취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조건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어떤 공장에서는 여공들이 피를 토하며 숱하게 죽어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당해온 노동자들이라 사유재산을 반대하는 사회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리 없었다. 광주역, 광주기강구 등 많지 않은 공장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맹을 조직하다 보니 어느새 한여름의 고비가 지나고 있었다. 어느 날 노동부 사무실로 쓰고 있던 전 나주 군수의 사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집 앞에 웬 지프차가 와서 서더니 누군가 활짝 웃으며 그에게 달려왔다. 바로 김병억이었다. 해방 전에는 군사 간부였다가 지금 장성군당 위원장으로 있는 김병억과는 한 번도 같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동갑내기여서 유난히 절친했다. 김병억은 식사 중인 그를 다짜고짜 지프차에 밀어넣었다. 약혼식을 하러 가자는 것이었다. 전쟁 발발 전에 헤어지면서 그와 잘 어울릴 자기 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차도 있는 김에 갔다 오자는 것이었다. 김병억은 싫다는 그를 억지로 차에 태워 장성으로 데려갔다. 장성 군당에 도착한 김병억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여맹에서 일한다는 그의 고모를 불렀다. 곧 자그마한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올라왔다. 콧등에 땀이 송송 맺힌 여자는 자그마한 몸집에 수수하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인텔리 냄새가 났다. 내가 말한 고모야, 김춘옥 동지지. 이쪽은 그 유명한 빨치산 유혁은 동무. 두 사람 모두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엉거주춤 고개를 숙였다. 같이 일하는 동지를 여자로 느껴보긴 처음이었다. 그동안 김병억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탓일까? 아니면 김춘옥의 다부진 모습에 마음이 끌린 것일까? 사랑하는 여자와 마주 선 것처럼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방망이질치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어디서나 배짱 좋고 농담 잘하던 그가 웬일인지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발끝만 바라보다 그들은 곧 헤어졌다.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난생 처음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다. 8.15가 지나면서 적기의 공습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23일에는
수십 대의 대편대가 나타나 광주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 비행기 공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전선은 한 달째 낙동강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